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은 단지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영혼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신하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가장 힘든 방법으로 그 교훈을 얻어야 했다. 완전한 가족 생활에 대한 희망적인 아내로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도전과 가족, 친분,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가혹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저는 서울 인사동 옛 동네 플로리스트 지훈입니다. 좁은 돌담길과 전통상점, 한지 은은한 향기와 허브차 향이 어우러진 이곳은 오래전부터 내 삶의 일부가 됐다. 제 꽃집은 시끄러운 도시 한가운데서 평화를 찾기 위해 예술가들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애채호 찻집 바로 근처 작은 구석에 있습니다. 내가 수세미, 분홍색 벨벳 또는 튤립으로 점성스럽게 포장한 꽃다발은 항상 고객에게 특별한 매력이 있다. 내 삶은 원래 평화로웠고 상점 벽모퉁이의 시계처럼 규칙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광장시장에서 새마를 꼼꼼히 골라본 뒤 인사동으로 돌아와 9시에 가게를 열었다. 낮에는 조용히 꽃을 꽂고 꽃을 포장하고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찻집으로 가는 길에 들른 사람들이거나 이 오래된 동네 주변에 단연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이 작은 가게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초가을 어느 날 도훈과 결혼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말이 적지만 많이 하는 차분하고 신중한 건축가이다. 우리는 삼청동에서 열린 미술 전시회에서 만났다. 당시 나는 전시 공간의 꽃 잠식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는 내가 꽂은 오렌지 장미꽃병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뜻밖에도 그 우연은 긴 인연의 시작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서울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교외인 분당에 산다. 그들은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며 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대해 자주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제 삶을 가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신우이 신하입니다. 신하는 무대 위에서 우아한 미모와 차가운 기질을 가진 인기 모델이다. 그녀의 사진은 보그코리아나 엘루와 같은 주요 잡지의 표지에 자주 실린다. 결혼식 직후 가족 만찬에서 신하를 처음 만났던 기억이 난다. 베이지색 시크 원피스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무심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마치 영화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아직 한마디도 신랄하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느꼈다. 신하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항상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압박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하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오빠에게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번 등장할 때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그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한 번은 중요한 고객에게 배달할 꽃다발을 준비하던 중 신하가 갑자기 가게에 들어온 적이 있다. 꽃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고 캠페인을 위해 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사전에 허락도 묻지 않고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마치 이곳이 자신의 스튜디오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날 나는 늦어질 주문에 대해 걱정하면서 그녀의 갑작스런 등장에 난처함을 느꼈다. 하지만 신하는 내 어리둥절한 눈빛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떠날 때 형수님, 여기 조명이 참 좋네요 라고 짧게 한마디만 했다. 가끔 신하와 나 사이에 지울 수 없는 틈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자신만의 상처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할 이유가 있고 나는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매일 배우고 있다. 그래서 항상 산들바람에 따라 꽃향기가 퍼지는 인사동 옛 동네 한가운데서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삶은 제가 매일 조심스럽게 배치하는 꽃이처럼 단순하고 복잡한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하를 처음 만난 것은 5년 전 어느 겨울 오후 분당의 거리 곳곳에는 폭설이 내리던 때였다. 그때 도훈씨 가족을 여자친구로 점식 대비시켰죠. 예비시댁은 나무끝 하나하나가 깔끔하고 세련되게 다듬어진 분당 신도시 한가운데 있는 넓고 조용한 빌라다. 나는 그 큰 나무문 앞에 서서 추위에 떨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처음 소개했을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분명히 기억한다.
그날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신하였다. 그녀는 당시 17세였지만 진정한 스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긴 검은 머리, 주광난 듯한 작고 날카로운 얼굴, 나이답지 않은 차가운 눈매로 신하는 상대방의 시선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일종의 혐오할 수 없는 압박감을 발산한다. 그녀는 은회색의 털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 밑에는 타이트한 검정 스웨터와 값비싼 하이힐 부츠를 신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을 때 몇 초 동안 멈춰 섰던 기억이 난다. 안녕하세요. 지윤입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라고 말하며 활짝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신하도 웃었지만 그 미소는 눈 밑바닥에 닿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한 문장을 놓쳐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당신은 형제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야. 그 이상은 기대 안 해? 그녀 뒤에 있는 거실은 가족들의 대화와 웃음으로 북적거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신하의 차가운 말이 보이지 않는 칼처럼 떨어져서 본래의 편안한 분위기를 끊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보고 그녀의 장난이나 장난을 조금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본 것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냉정한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래?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러자 신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차가운 공간에 남아있는 비싼 향수 냄새를 뒤로하고 곰기처럼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날 저녁 식사는 도훈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의 부모는 매우 친절했고 끊임없이 나에게 안부를 물었고 도훈은 항상 나를 조금씩 돌보고 신경 썼다. 하지만 신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마치 이 식사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건성으로 젓가락을 들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가끔 그녀는 나를 주시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는 전화화면을 응시하며 몸을 숙였다. 그때 도훈이가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납니다. 신하야, 핸드폰 내려놓고 다 같이 밥 먹어야지. 신하는 그를 보지 않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여전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내 미래의 형수님은 착하시네. 그녀의 입에서 미래의 형수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은 전혀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다. 식탁의 모든 사람들은 27세 소녀의 반항심에 익숙한 듯 그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전 아니에요. 나를 위한 신하의 경계 태도와 약간의 도전이 느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하는 가족을 포함해서 누구와도 친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스포트라이트와 찬사가 에워싸인 자신만의 세계에 웅크리고 외로운 스타처럼 살고 있다. 신하의 어린 시절도 만만치 않았다. 가족의 막내로서 일찍부터 유명해진 그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다. 아마도 그래서 그녀는 항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가운 성격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와 나의 관계가 더 쉬워지지는 않는다. 신하는 만날 때마다 항상 나를 생각하게 만들 만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푸는 방법을 찾는다. 한 번은 가족 파티에서 우연히 나와 가족들 앞에서 도훈의 전 애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녀의 말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의미심장했다. 오빠가 한 번 데리고 왔죠. 언니도 꽃 좋아했던 거 기억나요? 파티 테이블은 잠시 동안 조용했다. 도훈이의 난처함과 모두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나는 그냥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와서 다행이야. 제 말이 신하를 조금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웃었지만 나는 이 암투에서 우리는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신하는 살을 내는 듯한 겨울 바람처럼 가끔 내 삶에 스쳐 지나가며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항상 신하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사실 한 가족이 신부가 되는 것은 그녀처럼 날카롭고 예측할 수 없는 신우이의 세상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결혼식 후 도훈과 나는 새 아파트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강남에 있는 시어머니 댁으로 잠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시어머니 집은 강남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문을 나서기만 하면 비싼 카페와 명품 패션점, 고급 승용차가 오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침실 창문으로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남산타워를 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이곳이 반짝이고 낯설고 부담스러운 유리상자 속에서 사는 느낌이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산 첫 시간에는 모든 것이 꽤 순조롭다. 시부모님은 항상 가볍고 부부만의 공간을 존중한다. 하지만 화창한 날 소나기처럼 언제나 갑작스런 신하의 등장은 실내 분위기를 서서히 바꿔놓았다. 신하는 좀처럼 집에 없다. 평소 촬영 일정과 행사 등으로 바쁜 그녀는 집에 올 때마다 패션 잡지에서 막 나온 듯한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머리는 항상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고 향수는 복도 전체에 은은하게 있습니다. 매번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비싼 하이힐을 벗고 달콤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엄마, 배고파요.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상냥하고 신하를 극진히 귀여워하신다. 나와 도분이가 어색한 눈빛으로 거기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그녀를 위해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갈 것이다. 신하가 수백만 명이 존경하는 인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받아야 할 아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저는 3월 말쯤에 침실에서 바구를 정리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습한 공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신하는 갑자기 노크도 하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가슴 앞에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바라보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형수님, 저는 언니가 건축가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 집에서 꽃을 파는 게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나는 신하를 올려다보며 애써 침착했다.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좀 평범해요. 오빠 옆에 있는 여자들 다 예쁘고 개성 있었어요. 하지만 형제는 나처럼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신하는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말은 나의 자존심에 뺨을 때리는 격이었다. 그런데 더 놀랐던 건 그날 저녁 신하가 식사를 하던 중 온 가족 앞에서 교묘하게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이다. 그녀는 웃으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지은 언니 이상형 아내죠? 아침에 꽃시장에 갔다가 밤에 와서 꽃꽂이를 했어요. 오빠 생화 절대 질리지 않을 거예요. 신하의 농담에 온 가족이 웃었지만 나는 그녀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단순한 칭찬인 줄 알고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마음은 불타올랐어요. 그 다음 날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하는 거만한 모델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조종합니다. 그녀는 완벽한 외모, 필요할 때 환한 미소, 그리고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시어머니께 그녀는 항상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사랑스러운 막내딸입니다. 두 분에게 그녀는 항상 때맞춰 애교를 부려 애처롭고 겸허하게 만든다. 그리고 제게 그녀는 차가운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 집에서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분이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 나를 데리고 나가서 저녁을 먹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신하가 붉은 눈과 불쌍한 얼굴로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옆에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그녀를 위로했다. 왜 이렇게 울어? 무슨 일이야, 딸아. 신하는 흐느껴 울며 목소리를 끊었다. 매니저와 싸웠어요. 그는 아이가 너무 까다롭고 문제를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한다. 너무 피곤해요, 엄마. 시어머니는 신하를 가슴에 꼭 껴안고듬을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딸이 제일 잘하잖아. 괜찮아. 그때 저랑 도훈이는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신하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 차갑고 도전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갑자기 그녀의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신하는 항상 상황을 통제하여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녀 주위를 돌도록 할 줄 안다. 그때부터 나는 영원히 참고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하는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위치를 고수하는 법을 모른다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수 있는 폭풍우이다. 신하와 같은 집에 살면서 시기와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점점 익숙해졌다. 시어머니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하는 항상 착하고 예의 바르고 성공한 부잣집 딸처럼 겸손한 소녀로 보인다. 그녀는 특유의 부드러운 웃음과 달콤한 말로 주변 사람들을 쉽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나와 그녀만 있을 때 그 완벽한 커버는 벗겨지는 것 같았고 날카롭고 차갑고 의미심장한 다른 버전을 드러냈다. 시어머니의 작은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거실에서 꽃을 정리하던 4월 중순의 어느 날을 기억한다. 가족은 친한 친구와 가까운 친척 몇 명만 초대하지만 시어머니의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의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잔치상 색깔에 맞춰 하얀색 수도꽃과 파스텔 장미 꽃다발을 다듬고 있을 때 신하는 꽃기는 베이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계단에서 내려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녀는 마치 그녀의 아름다움을 기리기 위해 주변 공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나타났다. 신하는 문간에 살짝 기대어 서서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언니, 언니를 보면 결혼식에서 희미한 여자들이 생각나요. 다들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는다. 꽃꽂이를 하다가 손이 중간에 멈췄다. 그 말은 내 자존심을 칼로 긋는 것과 같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신하를 돌아보았다. 신하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와서는 마치 무생물인 것처럼 수도꽃 한 소미를 들고 구경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언니도 이 꽃들처럼 예쁘긴 한데 오래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어요? 나는 내 손을 꼭 잡고 내 마음에서 고조드는 감정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 순간 저는 저말로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알아요. 지금 그녀에게 응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신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꽃잎을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칼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이 가족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랑 오빠는 언니를 사랑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언니는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거실로 들어온 도훈이가 우리 둘의 눈빛을 끌고 와서 반사적으로 신하는 이내 태도를 바꿨다. 그녀는 오빠를 돌아보고 맑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불렀다. 오빠 지은 언니 예쁘게 꾸미고 있는 거 봐요. 진짜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항상 우리 집에 생화가 있는 건 언니 덕분이죠. 도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나 혼자만 깨달은 암투에서 막 나온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파티는 꽤 즐거웠고 모든 사람들이 아늑하게 꾸며진 공간에 대해 칭찬했다. 시어머니는 파티 테이블에 정교하게 배열된 꽃다발을 보고 칭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넌 손재주가 좋아. 이 집에 당신 같은 딸이 있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고개를 숙여 고맙게 웃었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신하와 나의 눈빛이 마주쳤다. 파티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입꼬리가 힘겹게 올라왔다. 그 눈빛은 마치 그냥 즐겨, 오래 못 버틸 테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파티가 끝난 후 모두가 떠났을 때 신하는 나와 함께 거실에 서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앙증맞은 목소리를 냈다. 언니 봤어요. 당신은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은 여전히 후발주자일 뿐입니다. 예쁜 꽃이 언니를 이 가족과 어울리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처음으로 예전처럼 인내심이 없었다. 나는 신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신하,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 하지만 남을 깎아내리려고 엉뚱한 얘기를 꺼내지는 마세요. 영원히 무시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신하는 내 반응에 놀란 것 같다. 그녀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눈을 약간 가늘게 뜨고 어깨를 으쓱하고 가버렸고 나를 넓은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겨두었다. 그날부터 신하와 함께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녀는 완벽한 가면처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착한 척하지만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날카롭고 신랄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집에 살고 싶다면 나는 영원히 참을 수 없고 침묵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신하가 가늘 수도 있지만 나도 내 방식대로 강해야 한다. 서울 전체가 무더위에 휩싸인 6월의 무더운 여름밤. 그날 밤의 일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시계가 새벽 1시를 조금 넘겼을 때 시어머니의 넓은 집은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저랑 도훈이가 자다가 갑자기 방문을 세게 밀어서 꽝! 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희미한 잠자리 조명 아래 문 앞에 선 신하의 실루엣은 두 손으로 엉덩이를 짚고 얼굴에 노기가 가득했다. 한밤중에 잠을 깨워 피곤한 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신하는 자연스러운 웨이브 머리와 크림색의 명품 잠옷차림으로 평소의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지은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색 하이힐 어디 있어요? 언니 어디다가 숨겨요? 무슨 일인지 도훈이도 모르게 깬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놀라서 물었다. 신아야, 너 뭐 하는 거야? 늦은 시간에 남의 방에 이렇게 쳐들어오나요? 하지만 신아는 혐을 무시했고 눈길은 내게만 쏠렸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서자 나무바닥을 툭툭 스치는 구두가 불쾌한 소리를 냈다. 저는 사방을 다 찾아봤는데 그 신발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형수가 예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 마음에 들어서 치웠나요? 나는 그 터무니없는 비난에 놀랐다. 신아야,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내 거 안 건드렸어? 만지지 않아? 신아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내 표정을 살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시침이 떼지 마세요. 언니가 그 신발 예쁘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오늘 죽었어요. 혹시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때 도훈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신아야, 너 너무해라고 그는 엄하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신발 없어지면 다른 데 찾아갈 건데 왜 한밤중에 언니 오빠들 방에 들어와요? 하지만 신아는 여전히 멈출 생각이 없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단지 내 물건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야. 못 찾으면 지은이 시누이는 시누이를 존중하지 않고 일부러 내 물건을 숨긴다고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그 말은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뛰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신아는 내가 아직도 멍에 있는 동안 내 옷장 쪽으로 걸어와서 제멋대로 벌려 뒤지기 시작했어요. 신아, 뭐 하는 거야? 멈춰라. 내가 큰 소리로 그녀를 말렸지만 신아는 여전히 손을 멈추지 않았다. 장롱에 있던 물건들이 그녀가 마구 잡아당겨졌고 내가 깔끔하게 접은 옷은 이제 바닥에 널려있다. 도훈이랑 제 방이에요. 그러면 안 돼. 나는 천장의 문을 붙잡고 걸어갔고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도훈이도 못 참겠다. 그는 신아의 손을 힘껏 잡아당기며 신아, 충분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무슨 말이냐? 지은이한테 사과하세요. 신아는 눈시울을 붉히며 형을 돌아보았고 너무나 익숙한 건경인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우위를 점할 수 없을 때 그녀는 항상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 방법이 있다. 오빠가 왜 누나를 두둔해? 내가 지어낸 것 같아? 당신은 내가 어떻게 참았는지도 모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어졌고 울면서 뒤로 물러났다. 도훈은 화를 참으려는 듯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내가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한밤중에 우리 독방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그의 말에 방은 조용해졌다. 신아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시선은 여전히 도전적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는 몸을 돌려가 버렸고 구두는 바닥을 쿵쿵 밟아 적막한 밤중에 위민거리는 소리를 냈다. 방의 문이 쾅 닫히자 나는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에 침대에 쪼그리고 앉았다. 도훈은 걸어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신아랑 얘기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게 해줄게. 하지만 신아와 대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녀는 항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게다가 내일은 그녀가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나는 온 가족의 눈에 시누이에게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나는 천장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신아는 왜 나한테 그래? 제가 그녀의 엄마와 오빠로부터 주의를 빼앗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그녀가 저를 이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는 저와 신아 씨의 관계가 결코 제가 바라던 것만큼 단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발은 핑계일 뿐이고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이 집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의 신아의 생일은 7월 중순, 서울의 가장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 있었다. 신아는 일반 가족 파티와 달리 이번에는 상류층과 유명인사의 행사로 유명한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큰 생일 파티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녀는 또한 전체 파티를 녹화하도록 유튜브 촬영팀도 초대했다. 지은 언니, 좀 일찍 와요.
생일 전날 아침 신하는 말투는 달콤하지만 눈빛은 알 수 없는 나에게 내가 손님을 데리러 올 테니 옷차림 좀 잘 차려입어라 고 말했다. 그 말은 나를 약간 멈추게 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도미했다. 저는 저 때문에 그녀의 특별한 날에 어떤 말썽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 집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신하는 늘 남들 앞에서 애교를 부리면서도 우리 둘만 남으면 팔처럼 예리해 보이는 게 너무 익숙했다. 파티는 저녁 6시에 서울 시내 곳곳을 노을이 내리쬐는 가운데 열렸다. 레스토랑은 신하가 2층 전체를 따로 예약해 고급스러운 흰색과 금동색으로 꾸몄다. 연회석에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이 세로로 꽂혀 있었고 반짝이는 수정 샹들리에가 따뜻하면서도 호화로운 빛을 발했다. 게스트는 대부분 연예계 인사, 신하의 직장 동료, 유명 디자이너들이다. 소박하지만 우아한 파스텔 치마를 입고 신하의 부탁으로 일찍 왔다.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녀가 한 무리의 카메라 스태프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얼굴은 잘 꾸며져 있었고 머리는 완벽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화 속에서 나온 공주처럼 보였고 나는 불청객처럼 보였다. 지은 언니. 신하가 큰 소리로 부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가 다가와 나를 끌고 촬영장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내 형수야. 오늘 도와주러 왔어요. 지은 언니 항상 최고의 형수님. 방 전체가 게스트들의 박수 소리, 칭찬 소리,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울려 퍼졌다. 카메라 앞에서 신하는 물결 한 점 없었던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파티 내내 촬영팀은 항상 신하의 즐거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따라다녔다. 그녀는 카메라가 있을 때마다 나를 계속 가까이 끌어당기고 미소를 지으며 내가 그녀를 많이 지지해준 자상한 신우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카메라가 떠날 때마다 신하는 아는 사이도 없다는 듯 내게서 손을 떼고 돌아섰다. 파티가 끝날 무렵 공식 녹화가 끝나고 팀원들이 기계 청소를 시작하자 조용히 구석진 곳으로 물러나려는데 신하가 다가왔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입술을 삐죽삐죽 웃으며 올라갔다. 다행히 그녀는 영상에서 바보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난 너무 지쳤어. 그 말은 아주 작은 소리로 내뱉어도 내 마음을 한 칼에 찔렀다. 나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으며 신하를 바라보았다. 신하야, 누나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칠하는 도구로 만들지 마.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고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나는 단지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했을 뿐이고 당신은 내 삶의 일부일 뿐이다.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등을 돌리고 나를 버리고 하려 하지만 허전한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게스트는 여전히 떠들썩하게 웃고 있었고 샴페인의 짤랑짤랑 소리가 그 화려한 분위기에 섞인 것처럼 서로 부딪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한 도훈은 내 표정이 안 좋은 걸 깨닫고 오늘 왜 그래? 신하 생일 괜찮아.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 조금 피곤할 뿐이야. 도훈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또 나와 여동생 사이에서 난처해질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이 관계가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신하는 저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제 결혼 생활에도 저를 점점 그림자로 만들고 있어요. 서울의 여름 기온이 조금 덜 찌기 시작한 8월 중순의 토요일 저녁이었다. 시어머니 댁은 친척들이 방문하셔서 긴 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저녁 10시가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엌에서 그릇 청소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 몇 가지 물건을 수거하려는데 신하가 소파에 그녀의 휴대폰을 두고 떠나는 것이 보였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밝으며 쇼비즈니스 협회라는 채팅 그룹의 새로운 메시지가 계속 뜬다. 신하 씨한테 기사실로 전화하려고 했는데 잠금 화면에 표시된 몇 줄의 메시지를 우연히 읽었을 때 손이 멈췄다. 제 신우이는 정말 지루한 타입입니다. 얼굴만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척만 해.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고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불쾌한 기분으로 끌어올랐다. 신하는 늘 우리 둘이 있을 때 나를 비꼬지만 그녀가 외부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나는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녀의 전화기를 들고 이전의 문자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토크그룹에는 신화 외에도 TV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 본 낯익은 얼굴들이 몇 명 있다. 그들은 매우 열띤 토론을 하고 있지만 나를 담원하게 하는 것은 이야기의 주제가 이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신하는 문자를 보냈다. 우리 가족 모두 똑같이 가장합니다. 엄마는 항상 착하고 친절한 엄마 역할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녀가 치면만 좋아할 거라고 장담한다. 무엇을 얻어도 세상에는 자랑한다. 친구는 크게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내 시누이는 어때? 신하는 즉시 대답했다. 그 여자 바퀴벌레처럼 지루해요. 항상 꽃꽂이를 하고 착한 척을 하고. 하지만 장담하건대 오빠도 몇 달 후면 지루할 거예요. 내 오빠가 왜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과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심장이 한 박자 떨어진 느낌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그녀의 도서관에서 찍은 동영상 몇 개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보내기 위해 찍은 동영상일 것입니다. 잠시 동안 거울 앞에 선신하는 긴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저는 이 얼굴 덕분에 살아요. 그것이 없었다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가식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필수가 되는 기술. 그녀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서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신하를 느꼈고 완벽한 커버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녀 자신도 지칠 지경이었다. 신하 씨의 휴대전화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니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느껴졌다. 저는 그녀가 저와 남편의 가족에 대해 한 말에 화가 났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항상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신하의 예쁘고 현란한 모습은 마스크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녀가 표현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 그때 시어머니가 위층에서 내려오셨는데 아마도 물컵을 가지러 갔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지윤아, 앉았어?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서둘러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어요. 저도 곧 방으로 올라갈게요. 시어머니는 온순하게 웃으시고 방으로 돌아가셨다. 계단을 올라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웠다. 신하의 험담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신하는 제게 독서를 퍼부을 수는 있지만 친어머니에게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도훈이의 고른 숨소리가 더 고민된다.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하다. 제가 본 것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신하 씨랑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리고 제 시어머니는 이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이 밤새 나를 괴롭혔다. 신하는 항상 남들 앞에서 완벽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모순과 가식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슬프게도 나는 그녀의 이 실제 얼굴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집안의 분위기가 평온한 줄 알았던 8월 하순의 일요일 저녁이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착잡했다. 신하에게 무시당하는 느낌과 그녀의 진면목을 아는 것은 나를 이 집안에서 답답하게 한다. 많은 밤의 고민 끝에 가족과 마주하고 모든 것을 분명히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가족 대식당에서 있었다. 평소처럼 깔끔하게 차려진 시어머니 요리들, 즉 갈비 김치찌개, 생선구이, 반찬, 이 접시에 깔끔하게 차려진다. 오후부터 귀가한 신하는 여전히 흰색 시크셔츠와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를 한눈에 띄는 스타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가족 모두 맛있게 드세요. 시어머니가 신하의 그릇에 놓인 생선을 집어들며 기뻐하며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어? 그 장면을 보고 나는 가슴이 뭉개지는 것 같았다. 이 행복한 가족의 분위기는 당시 나에게 너무 가식적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신하는 가볍게 눈썹을 치켜 올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약간의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야? 나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온 가족이 몇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하가 사람들 중에서 한 짓에 관한 거예요. 단이 너무 조용해져서 나는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신하는 젓가락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날카로운 눈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도전적으로 울려 퍼졌다. 전날 신하 휴대전화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해 두었던 메시지와 도면함을 열었다. 전날 거실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어요.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았을 때 우연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려 하지 않았지만 친구들한테 했던 말, 제가 직접 찍은 도면산들. 나는 고개를 들어 신하를 쳐다보았다. 너는 나를 나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엄마와 가족에 대해서도 잘못된 말을 했다. 제가 도훈 씨한테 핸드폰을 드렸는데 제가 먼저 볼게요. 그가 미간을 찌푸리고 화면을 스쳐가면서 얼굴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지윤아? 도훈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네며 천천히 말했다. 엄마, 보세요. 신하가 친구들한테 보낸 문자예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눈앞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손을 가볍게 떨었다. 영상을 보자 그녀의 얼굴색이 서서히 창백해졌다. 영상에서 신하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이 얼굴 덕분에 살아요. 그것이 없었다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 어머니요. 하루 종일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딸만 자랑한다. 그냥 체면 차리는 걸 좋아해요. 지금 이 순간의 공간은 얼음과 같다. 나는 긴장한 나머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뻗어 옷자락을 움켜쥐고 시어머니의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엄격했다. 지은아, 이러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들고 깜짝 놀랐다. 엄마,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셨다. 신하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는 아직 어린애일 뿐이다. 누구나 친구들에게 떠들 때가 있다. 신하는 곧바로 기회를 잡았고 마치 자신이 희생자인 것처럼 눈을 붉혔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엄마,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언니가 이렇게 큰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신하, 충분해. 도구는 갑자기 말을 꺼냈고 처음으로 식사 중에 침착성을 잃었다. 그는 여동생을 바라보며 실망한 눈빛으로 농담하는데 어머니와 지은이에게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신하는 펑펑 울었다. 오빠, 왜 외부인 편을 들어주면서 날 비난해? 외부인이라는 말이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시어머니를 보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시어머니는 잠자코 한숨만 쉬십니다. 결국 그녀는 나에게 돌아섰다. 지은아, 넌 형수야. 신하한테 좀 양보해야 해. 어린애니까 이런 거 마음 쓰지 마. 식탁을 둘러보니 마음이 허전함과 무력감으로 가득 찼다. 왜 그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 내가 비난을 받는 사람인가? 그들에게 신하는 영원히 감싸야 할 막내딸이고 나는 그 2, 3도 이하도 아닌 외부인일 뿐인가? 그날 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밤으로 돌아왔다. 침대 옆에 앉은 도훈은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참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고 피곤해서 목소리가 쉬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내가 항상 틀리는 것 같다. 내 눈물은 조용히 떨어졌다.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특히 그들이 누군가를 너무 오랫동안 보호하는데 익숙해졌을 때 말입니다. 신하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 역할을 할 줄 알았고 저는 맞더라도 시어머니가 방금 부여한 침범자라는 꼬리표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나와 시댁 식구들 사이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키우려고 노력했던 친근감과 화합감 대신 이제는 형언할 수 없는 소외감과 실망감만 남았다.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신하의 가혹한 말이 아니라 내 편이 돼줘야 할 도훈의 침묵이다.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와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가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 내가 가족의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렸을 때 왜 나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나의 기다림에 대한 응답은 간단하고 냉정한 대답이었다. 지윤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있고 그녀는 가족이 긴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그냥 무시해버려. 그 말은 내 마음에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다. 침대에 걸터 앉아 두 눈을 부릅뜨고 도훈을 바라보며 뭔가 해명하고 위로해줄 말을 더 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그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서서 심각한 일이 방금 일어난 것처럼 셔츠를 벗었다. 이게 그렇게 단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목소리를 냈고 목이 메었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신하를 매일 계속 참으라는 거야? 그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 너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니? 도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돌아섰는데 눈빛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신하가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여전히 내 여동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반겨주셨는데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아.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도훈 씨는요? 나도 내 아내야.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야. 당신은 나를 혼자 그녀와 싸우게 하고 어머니가 나를 비난하게 했다. 제 느낌 생각 안 나요? 안 했어. 그는 무식한 동산처럼 고개만 숙이고 침묵했다. 그 순간 나는 가장 가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 가족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 신하는 항상 보호해야 할 아이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리 옳더라도 여전히 그들 가족의 경계 밖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답답해졌다. 시어머니는 그날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분명히 더 냉담했다. 그녀는 여전히 친근감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무심코 한 말은 내 마음의 바늘과 같았다. 신하는 아무래도 막내이고 쇼비즈니스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외쳤다. 얼마만큼의 동정심이 충분한가? 왜 모든 압력이 나에게로 밀려올까요? 신하에게 그녀는 물론 나를 패배자로 느끼게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한 번은 온 가족이 아침을 먹을 때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좀 풀렸어요. 그래도 지훈 언니보다는 낫죠. 하루 종일 꽃만 피우고 그렇게 가벼워서 스트레스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두가 농담인 것처럼 웃었지만 신하가 일부러 나를 겨냥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반응할 수도 설명하고 싶지도 않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감정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처럼 어울리려고 애쓰는 대신 몸을 움츠렸다. 일찍 일어나서 꽃시장에 가고 집에 가서 내 일을 돌보고 시댁 식구들과 최대한 접촉하지 마세요. 매일 저녁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나는 내 안식처가 아닌 여관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가치가 있을까? 가장 살아나는 사람조차 내 편이 아닐 때 내 희생과 고통이 의미가 있을까? 한 번은 생모에게 전화를 걸어 털어놓았을 때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지훈아, 내가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어. 남편이 자녀를 보호할 수 없다면 자녀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내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해? 어머니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자신을 잊고 산 지 얼마나 되었나요? 실제로 한 번도 진정한 일부로 보지 못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오래 버텼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제는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은 서울의 거리 곳곳에 찬 공기가 가득 찬 어느 가을 아침에 시작되었다. 인사동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꽃을 정리하다가 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했지만 열었을 때 친구들과 옛 동료들로부터 온 일련의 메시지를 보았고 모두 같은 내용을 보냈다. 지은아, 이 뉴스 봤어? 혹시 신하야? 나는 그들이 보낸 경로를 클릭했다. 슈퍼모델 신하의 어두운 면,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메시지와 비디오라는 제목의 한 대형 연애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었다. 신하의 휴대전화로 본 익숙한 메시지와 영상을 끌어내리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가족, 친구, 동료에 대한 풍자, 험담,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얼굴과 가식적인 외모 덕분에 산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비디오까지 세세하게 공개되었다. 이 글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맹렬한 비난의 글이 줄을 이었다. 댓글은 다음과 같다. 가식이야. 딱 봐도 착한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녀는 뜻밖에도 세모까지 업신여긴다. 무슨 모델이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아요? 이건 배척당할 만해? 그날 하루 종일 내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게시물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어 1위가 됐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췌하고 우울해 보였고 식탁에는 멍하니 앉아있었고 도부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긴장해 있었다. 신하는 집에 오지 않았지만 대중의 비난에 휩싸여 있다고 들었다. 그녀와 제휴한 브랜드들은 즉시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그녀의 사진은 모든 광고에서 삭제되었고 그녀의 업무 일정은 전면 취소되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신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면서 울었고 목이 메었다. 신하야, 어디야? 집에 가세요. 잘 될 거야. 엄마가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 볼게. 하지만 현실은 아무도 지금 신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의 명성은 완전히 망쳐졌다. 밝은 별에서 그녀는 대중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혐오의 중심이 되었다. 며칠 후 신하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 울어서 부은 눈, 그리고 기운이 빠진 것처럼 초췌한 모습.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그녀를 안았지만 신하는 멍한 눈으로 바닥을 내려다보며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도부는 애써 여동생을 위로하려 했으나 그녀도 응하지 않았다.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신하의 본 모습이 드디어 드러났고 더 이상 그녀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내 마음 일부는 안도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낀다. 그녀가 구축한 모든 것, 명성, 경력, 이미지는 단 며칠 만에 연기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부엌에 가서 시어머니를 위해 차를 끓였다. 찻잔을 거실로 가져왔을 때 시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신하야, 왜 그래? 내가 한 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아? 신하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지쳤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에게 기대를 한다. 대중 앞에서, 가족 앞에서 완벽해야 한다.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고백에 몸을 가누었다. 신하의 완벽한 외모 뒤에 숨겨진 무기력과 나약함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선택한 삶의 희생자이거나 강제로 선택되었다. 그날부터 신하는 거의 밤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나 동료들과 모든 연락을 끊고 대중과 대면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가족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고 저는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여전히 기분이 상했지만 제가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부 씨와의 이혼 결점은 제가 해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지만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간 우리 결혼은 한쪽의 인내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 신하에게 일어난 일은 잔이 넘치는 물방울뿐이었다. 이 가족을 위해 애썼지만 그 대가로 도훈의 침묵과 지울 수 없는 고독감이 흘렀다. 서울거리에서 나뭇잎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10월 초의 어느 날 오후 단골 카페에서 도훈과 마주 앉아 테이블 위에 밀크커피 한 잔의 뜨거운 열기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내가 자신의 의도를 말할 때 고개를 숙이고 경청했다. 저는 항상 혼자 견뎌야 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나는 조용히 떨면서 말했다.
당신의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분명히 저는 그곳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무겁게 떴다. 널 보호하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확실해요, 지은 씨?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신을 탓하지 않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할 수 없습니다. 참는 것도 치유할 수 없는 균열이 있다. 우리는 뒤도 보지 않고 그날 카페를 떠났다. 사랑했던 두 사람의 이별은 공통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인사동에 돌아오니 나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한지 냄새와 행인들의 느릿느릿한 발자국 소리에 익숙한 작은 거리들이 마음을 놓는다. 강남에서 신부 생활을 하면서 소홀했던 작은 꽃집이 이제는 마음을 쏟는 곳이 됐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광장에 있는 꽃시장에 가서 신선한 꽃들을 하나씩 골라요. 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작은 수세미, 장미, 야생화 꽃다발을 꽂았다. 내가 완성한 꽃다발 하나하나가 내가 수년 동안 잃어버린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다. 어느 늦은 아침, 꽃집 창문을 잠식하느라 바쁠 때 나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손님을 받았다. 전 시어머니. 그녀는 상점에 들어가 우아한 한복을 입고 걱정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냥했다. 지은이라고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죠. 잘 지냈어? 엄마가 널 보러 오고 싶어? 나는 놀랐지만 재빨리 그녀를 가게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히라고 초대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차를 끓여드렸고 할머니는 가게를 조용히 둘러보셨고 눈은 약간 후회스럽게 빛났다. 어머니는 당신과 두 분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는 매우 슬프지만 엄마도 이해합니다. 엄마가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든 것 같아. 나는 할머니를 보고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엄마, 저는 엄마를 탓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눈은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망설였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신하는 요즘 잘 지내지 못해요. 그는 거의 방을 나가지도 않고 누구와도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많이 틀렸다는 건 알지만 언젠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신하에 대한 모든 감정이 복잡해졌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지만 완전히 용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스캔들 이후 신하는 연예계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녀를 칭찬했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그녀와 계약하기 위해 경쟁했던 브랜드들은 이제 다른 대표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을 피하고 심지어 친구들을 만나기를 거부한다. 한 번은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길에서 신하를 만났어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다. 나와 그녀가 서로를 보았을 때 그녀는 잠깐 멈칫했다. 나는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녀가 걸어왔다. 지은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컥할 뻔했다. 죄송합니다. 그녀에게서 사과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진심을 깨달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마도 내가 찾고 있는 표면은 그 결혼에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용서를 배우는 것에서도 올 것이다. 과거에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용서한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인사동의 작은 길가에 벚꽃이 가볍게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평소처럼 꽃집을 열었다. 햇빛은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점열되기를 기다리는 꽃다발을 비추며 공간을 환하게 만듭니다. 싱싱한 노란 튤립꽃을 다듬느라 바쁜 와중에 갑자기 가게로 우편물이 배달됐다. 우체부가 말하길 이것이 아마도 손편지의 것입니다. 급히 배달해 달라고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손편지가 거의 드문 일이 되어버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볍게 봉투를 뜯으며 단단한 백서에 신하의 친숙한 필체를 알아보았다. 나를 멈추게 하는 첫 번째 줄. 지은 언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나는 창가의 작은 의자에 앉아 점적 속에서 한 줄 한 줄을 읽었다. 신하의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에게서 결코 볼 수 없었던 무겁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 언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내가 많이 틀렸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꾸민 껍데기 속에서 사는 것에 익숙했고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렸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본 모든 것은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고 말한 적 있어? 그 말 듣고 비웃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내가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잊기를 바라지 않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바꿀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볼게.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를 참아주셔서. 그리고 미안해. 상처 줘서. 신아.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늘 보여주려던 허술한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신하의 진정한 나약함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 글은 사과뿐 아니라 변화를 위해 자신과 싸우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다. 편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자 꽂혀있는 노란 튤립에 시선이 머물렀다.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신하가 변할 수 있을까? 삶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지 겉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진실하고 지속 가능한 것들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꽃을 보며 살짝 웃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완벽하게 짜여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과 순수함에 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름다움은 인격 위에 세워질 때만 지속됩니다. 과연 신하는 변할 수 있을까? 그녀가 꼭 해내길 바래요. 그런 다음 나는 노란 튤립을 포장하고 작은 종이 조각과 함께 깔끔한 상자에 넣었다. 신하, 내가 해봐. 약간의 빛은 하루 종일 밝게 빛날 수 있다. 나 자신을 찾을 거라고 믿어.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꽃이 그녀가 다시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들을 보냈다. 당신이 시도하고 싶다면 인생은 변화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